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우리 어제 하던 거 계속 연결해서 하면 63페이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혹은 그 사람이 조금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대반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 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나 지금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런 질문을 한다. 그죠?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잘 모르고, 당신은 많이 아니까,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바로 이제 발동이 된다. 그죠? 그런데, 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는 무슨 말이다? 나는 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떠벌리는 격이고, 이렇게 떠벌리면 내가 떠벌렸으니까 누가 모을까요? 그 돈 저한테 주세요. 이 표현이 너무 웃겼어. 그 돈 저에게 주세요 하는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떠벌렸으니까. 그러면 그 돈 저한테 주세요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린다. 그런데 또 몰렸을 때 우리 내가 옥석을 구별할 수 있으면 또 괜찮아. 그런데 나는 이미, 나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만큼의 그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 옥석을 구별해낼 수 있다 없다? 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금융 공부라는 것이 낯설 수 있어. 그지?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 아직 낯설 뿐이야.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용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용어 공부를 우리가 그냥 하루에 한 개씩 좀 꾸준히 하자. 그러니까 그 용어가 우리 이제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금융 문해력. 그냥 용어를 그냥 계속 이제 조금 공부한다 해야 되나 그냥 익숙하게 그냥 나에게 좀 편안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를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실 수 있다면 신문 좀 읽는 거 요런 거 그냥 신문을 완전히 나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냥 제목만 쭉 읽어 나가시는 거 그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신문을 읽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그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단어를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죠. 그거를 매일 한다. 그럼 3개월 안에 다 뛴다, 안 뛴다. 뭐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까지도 해보시면 훨씬 뭐다 점점 낯설지 않고 여러분께 된다. 결국 해야 됩니다. 그죠?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63페이지 보시면 가난한 아빠는 난 돈에 관심이 없다. 부자 아빠는 만약 내가 네 돈에 본인 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네 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건 뭐 완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작은 그림과 큰 그림. 우리가 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 중에 또 결정적인 한계가 뭐다? 중산층과 빈곤층은 작은 그림에 포커스하고, 또 부자들은 어디에 포커스한다? 큰 그림에 포커스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떤 게 작은 그림에 포커스하는 건데? 이런 느낌 있죠? 지금 현재 주머니에 있는 돈에, 어, 포커스하는 거. 나 지금 집이 있거든요. 나 지금 통장에 얼마 있거든요. 나 지금 요런 상태거든요. 지금 내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걸 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있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집중. 요런 거는 뭐다? 작은 그림에 포커스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큰 그림은 뭐냐? 없는 거. 지금부터 생산해낼 것에 대한 것. 지금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두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생산해낼 거야. 그죠? 자본을 돈을 어떻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림이 있는가. 그게 이제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그림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 빈곤층
더욱 가난해진다. 자, 돈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수입이 늘어날수록 이런 얘기예요. 그 돈이 늘어날수록 떻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계속 찍어내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늘어날수록 부유층과 빈곤층, 중산층 차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근데 여러분이 원트 원치 않듯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돈은 계속 나라에서 찍어낸다 안 찍어낸다? 찍어낸다. 그럼 돈을 찍어낼수록,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늘어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내려가기 시작하고 빈곤층은 더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격차는 더 벌어진다. 부자들이 점점 더 부자가 부유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빈곤층과 중산층이 작은 그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은 그림에 나는 어떻게 돈을 생산했는데 막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꼬박꼬박 저축하고 그죠? 집을 사고 빚에서 벗어나고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작은 그림에 맞는 실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밑줄 꺼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 중에서 뭐 두세 개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없고,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이런 걸 어떻게든 저렇게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작은 그림에 맞는 실천 방법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와 나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자, 월스트리트 역설에서 65페이지 보시면,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자가 아니라 영업사원의 조언을 듣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 찐 부자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 겪어내서 그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깝게 없죠. 누구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영업사원인데 그 안에 본질을 보면 영업사원인데 이제 겉으로는 뭔가 뭘 많이 아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쵸? 자, 이제 예시입니다. 워런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험이 더 필요한지 보험 영업사원에게 절대로 묻지 마라. 왜? 그들은 항상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구조 속에 있다. 왜? 그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상품을 통한,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상품을 통한 도움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뭘 하려고 한다니, 당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건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통해서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금융상품 영업사원에게 금융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것이다는 거죠. 다 이렇다는 거죠. 자, 66페이지 인간 대 원숭이. 이거 재밌어요. 자, 몇 년 전에 원숭이하고 영업사원이에요. 주식 투자 전문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상품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영업사원들의 수익률 대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 원숭이가 이겼다. 원숭이가 이겼다. 근데 이 고액 연봉을 받는 패배자들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영업사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활동 중인 대형 펀드 매니저 중에 무려 86%가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넘기지 못했다. 이 벤치마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잘하는 사람들의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정도를 넘겼다. 잘했다. 이런 거. 그런 약간 기준이 되는 그런 거. 그죠?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있다 없다 여러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운더스 PT야. 그러면 A도 파운더스 PT, B도 파운더스 PT야. 그치만 기준은 있다. 이 A라는 사람은 벤치마키를 넘기는 파운더스 PT, B는 그렇지 않은 파운더스 PT. 요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 파운더스 PT라고 친다면 파운더스 PT 한국의 파운더스 PT를 똘똘똘똘 모아가지고 상위 20%의 파운더스 PT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볼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가입돼 있는 후원자 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 20%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아메이는.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 아메이의 뭐다? 벤치마크인 거죠. 그래서 당신 예를 들어 뭐 비비다. 그러면 상위 20% 벤치마크를 넘겼다. 와, 잘하는 거죠. 파운더스 PT다. 벤치마크에 넘겼다. 와, 잘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 중인 대형 펀드 매니저들의 86%가 그들의 벤치마크 수익률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 고임금 전문가들도 시장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그냥 바짝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약 89%의 펀드 매니저들이 벤치마크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약간 이 벤치마키가 어떤 느낌일까요? S&P 500 같은 느낌이겠죠. 요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되시죠? 다 모아놓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10년 동안 82%의 펀드 매니저들이 벤치마크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S&P는 밝혔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S&P 하면 되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S&P 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S&P도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 68페이지. 왜 그럼 굳이 장기 투자를 하는가? 저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일을 구하고 저축을 하고 빚을 갚고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하는가? 장기 투자해야 되지 않아? 그쵸? 근데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알똥말똥했어요. 뭔 말이지? 이렇게 알똥말똥.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어요. 68페이지를 보고 내가 좀 이해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내는 S&P 500에 장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했어요. 왜? 대단한 그 펀드 매니저들보다 S&P 500이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럼 S&P 500 하면 되잖아. S&P 500이 상위 20%의 결과치거든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한국 아메리카 얘기한 거 똑같아. 파운더 스피티가 있는데 상위 20%의 결과를 내는 거.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S&P 500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S&P 500만 해도 20등, 100명 중에 20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S&P 500만 사도 그 인덱스 펀드만 사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1등 하고 싶어요? 뭐 1등 하면 너무 좋겠지만 상위 20등 너무 좋잖아. 그럼 장기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왜 장기 투자하면 지는 거라고 하지? 이거 보니 이거예요. 왜 시장이 폭락할 때 돈을 잃는가? 이 S&P 500의 그거를 보면 보세요. S&P 500도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요. 2000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S&P 500도 엄청 떨어졌어요. 보이죠? 그래프 보시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P 500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지? 맞지?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거는 불황이 뭐다? 시장 폭락이 뭐다? 부자가 되는 기회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할 때 같이 떨어지면 그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까?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는 아니잖아. 자, 집값이, 내가 집이 한 채인데, 집값이 오를 때 내 집값이 같이 오르고,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값도 같이 떨어진다. 그럼 뭐지? 나는 투자를, 그게 집값이 떨어진 게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돼야 되는데, 대비되어 있는 사람. 그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나는 돈을 묶어둔 사람. 오케이?
돈을 묶어둔 사람. 음.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에. 왜 시장이 폭락할 때 같이 돈을 잃는가? 아니, 또 시장이 오르면 또 오르잖아. 돈을 묶어둔 사람. 시장이 폭락할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돈을 100배 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시장이 폭락할 때 나도 같이 빠지지? 장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좋은데, 장투가 맞는데, 그런 절호의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69페이지. 다음에 폭락이 또 올까 안 올까? 여기 보시면 그래프, 68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2000년도, 2003년도, 또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이럴 때 엄청 빠졌잖아요. S&P 500이. 근데 내가 이때 S&P 500에 장투하지 않았고 만약에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주식을 사야죠. 근데 이렇게 S&P 500에 묶여 있으면 내 돈이 다 빠져버렸잖아. 예를 들어 10만 원 하던 돈이 시장이 몰락이니까 6만 원, 5만 원, 4만 원 떨어지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에 돈을 안 묶어두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S&P 500을 두 개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돈이 같이 빠져버렸으니까 어쩌지 그냥 기다려야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아, 맞지.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렇지만 기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일 기간. 자, 준비된 자는 시장이 폭락할 때 뭐다고요? 세일 기간이라. 대박인세. 그러니까 나는 세일 기간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못 사는 거죠. 왜 돈이 다 묶어져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다음에 폭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옵니다. 왜 100% 올까요?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쭉쭉쭉 됐어. 자, 그러면 왜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인가?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한국이면 한국의 원화가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면 해결되는 이해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진짜로 이해하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인데? 돈을 찍어내니까예요. 자, 보세요. 1971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날이다. 근본이 제가 폐지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본이제는 뭐예요? 금을 기본으로 해서 1대1로 돈을 찍어냈다. 우리가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 돈은 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돈인 거고, 실질적인 거는 이건 뭐예요? 종이잖아요. 맞아요? 종이잖아요. 종이. 종인데 이렇게 생긴 돈을 만 원의 가치를 가지자라고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린 그걸 거기 가치를 넣은 거죠. 이건 만 원, 이건 5만 원, 뭐 이거는 뭐 얼마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만 원이라는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만약에 어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만 원치 금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금을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물물 교환하기가 어려우니, 그죠? 돈이라고 하는 종이의 형태를 편리성을 위해서 약속을 한 거다. 그죠? 그런데 이 금본위 제도를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했다? 아, 됐어, 됐어. 금 없어도 돈 찍어내. 이렇게 한 거다. 그 약속을 깼다. 자기들이 약속을 해놓고 자기들이 약속을 깼다. 그래서 근본위 제도 폐지를 닉슨 대통령이 선언한 거죠. 그래서 71년 8월 15일부터 돈이 필요하면 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빈곤층과 중산층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언제다? 71년 8월 15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71페이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기 이 기요사키에게 금융교육의 초석이 된 이 부자아빠가 알려주는 첫 번째 공식이 뭐였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그 중요한 이유가 뭐다? 세금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는 건 뭐예요? 세금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 영역별, 그죠?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영역별 세금에 대한 이해, 영역별 부채에 대한 이해. 그쵸? 이 제일 중요한 얘기. 그래서, 제가 볼게요. 이렇게,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되는가?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 가장 높은, 그러니까,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조금 이렇게 틈이 있다 해야 되나?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하자. 투명 유리알이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장 높은,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도리, 뭐라 해야 돼? 뭐, 그럴 여유가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세율을 낸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더 이상 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미국 달러가 더 이상 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명목화폐라고 한다. 우리 알아둬야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어떤 돈이다? 명목화폐. 그냥 돈이라고 하자 이런 거지. 진짜 돈의 기능을 하고 있진 않다 이 말이에요. 명목화폐라는 거예요. 자, 이 명목화폐가 문제는 뭐예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왜? 금이 없어도 돈을 찍어내니 돈을 계속 찍어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더라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다? 이 명목 화폐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73페이지.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뭐라고 얘기했다? 종이 앞에는 결국 본연의 가치인 종이잖아. 그냥 종이. 본인이 가치인 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돈에는 뭐가 있다? 독성이 있다. 이게 71년 8월 15일 근본위 제도가 폐지되는 그 순간부터 돈에는 뭐가 생겼다? 독성이 생겼다.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성이 생겼다. 그리고 축제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근본위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쫙 올라갔죠. 그죠? 쫙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거품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쫙 떨어지는 붕괴는 무조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시장 폭락은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럼 또 이 폭락을 막기 위해서 돈을 더 찍어내요. 그죠? 더 찍어내기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난다? 거품이기 때문에 폭락이 일어나요. 시장 폭락. 그럼 또 폭락을 막기 위해서 또 뭐 돈을 더 찍어내요.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자, 세 번째, 거대한 폭락이라고 해서 74페이지. 10년이라고 하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세 차례의 거대한 폭락이 있다. 2000년도에 닷컴 붕괴가 있었고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잘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IMF를 너무 잘 넘겼기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우리에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그 다음에 2008년에 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75페이지. 오늘날 저축이자율은 어디 가깝다? 0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는 사람들은 뭐다? 패배자다. 자, 보세요. 저축에서 주는 이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저축에서 주는 이자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적고, 두 번째, 적은 이자를 받아서 이미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돈 찾을 때 또 15.4% 세금을 띈다. 그죠?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은행에 돈이 너무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뭐가 생겼기 때문이다. 독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자, 왜 저축하는 사람들은 패배자인가? 1976년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왜? 이자가 15%니까 100만 달러를 저축하면 15만 달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6년
그래서 그리고 76년에는 15만 달러로도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100만 달러를 저축하면 이자가 2%다. 그러면 연간 2만 달러를 가지게 되고 2만 달러 가지고는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비 이자율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5%라면 당신은 연간 3%의 손실을 보고 있다. 2% 이자를 받았다면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본을 높여버립니다. 예를 들면 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나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살고 있어 이거 말고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월세라는 것을 생산해내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뭐 예를 들면 부자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랐어.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려서. 그러면 나는 월세를 올려버리면 되죠. 이해됩니까? 월세를 올려버리면 나는 돼. 근데 그런 생산해내는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생산력이 있는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살고 있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갖고 있는 사람과 대피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제 나는 인플레이션 꼴따구를 이렇게 계속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으로 꼴따구를 계속 매일 맞고 있다.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맞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 물가 올라. 나도 같이 올라. 나도 같이 올려버려. 난 30만 원 받는 거를 50만 원 받지 뭐. 이렇게 해. 그럼 어때요? 나는 적어도 방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자들이 부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뭘 사랑한다? 부채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러면 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뭔가 나 갖고 있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면 그럼 또 패배자가 된다. 이래요? 그러면 부자들은 그럼 어찌하면 되는데요? 어찌하면 되냐면 그래서 부자들은 빚을 좋아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 빚을 내서 뭐 하라고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자본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두 종류다. 소비 부채, 생산 부채. 자,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부채는 뭐다? 소비 부채입니다. 소비 부채. 그런데 부자들이 좋아하는 부채는 그죠? 생산 부채. 생산 부채. 내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부채를 통해서 생산 부채. 그러니까 부채인데 그게 부채인데 생산 부채를 갖고 있는가? 부채인데 소비 부채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건 생산 부채를 얘기합니다. 구분을 잘할 수 있다는데 이게 이제 쫄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부채, 부자들은 부채를 좋아한다고 소비 부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부채를 내서 자동차 사고, 옷 사 입고, 내가 들어가 살 집을 꾸미고, 이런 거 있죠? 나 아파트 샀어. 내 인테리어 좀 해야지. 빚을 내서. 이런 거 있죠? 부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지같이 살아. 예를 들어서 집은 있는데 그지같이 살아. 뭐 엉망진창이야. 뭐 인테리어 일도 안 해. 인테리어 일도 안 해. 그런데 인테리어 할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좀 더 끼고 생산 부채를 끼고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한 개 더 샀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 때 돈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위치여야 되겠죠. 뭐 지하철 1분 가게 딱 뭘 하나 샀어. 그럼 뭐가 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부채들은
부자들은 부채를 사랑한다. 부자들은 부채를 이용해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다. 자, 나에게 저금리란 돈을 빌리러 오세요. 돈이 할인 중입니다. 부자들은 저금리 부채를 이용해서, 그죠? 생산 부채를 이용해서 뭘 한다? 더 부자가 된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저금리란, 어, 돈이 할인 중이라고 외치는 상황하고 똑같다. 오케이? 자, 요까지는 이해했겠죠? 그죠, 여러분? 자,